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날씨 지금 이 시간은 살짝 제가 해가 진 시간에 나왔어요. 이제는 햇볕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일찍 나와서는 너무 따가운 햇볕에 또 너무 또 뜨거워서 이제는 살짝 뉘엿뉘엿 해가 지는 시간에 나왔는데요.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다들 차량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불금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불금에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곳에서 여러분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 오늘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곳에서 한눈에 보이는 서울의 핫한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면은 그 유명하다는 건물, 청담동의 PH129. 가장 평당가가 비쌉니다. 평당 한 1억 2천 이상 되는 곳인데요. 100평이 한 130억부터 시작을 하는 곳이죠. 네, 이 청담과 함께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영동대로입니다. 네, 영동대로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영동대로를 축으로 해서 한번 주변을 살펴보고 앞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의 부해축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그렇다면 부동산 지도에 부해축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저의 생각들을 말씀드릴까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곳이 그 핫한 자리의 중심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곳이 부의 중심축으로 들어설 그 유명한 영동대로이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뒤로, 청담동 뒤로 이 영동대로를 따라 쭉 가게 되면 바로 삼성역이죠. 봉은사역 2호선 삼성역과 봉은사역 9호선 700m 구간이 바로 영동대로 복합 개발입니다. 이곳은 앞으로 역사가 들어오는 GTX A 노선과 B 노선 그 위에 공항터미널 등 복합 환승센터가 될 곳이죠. 지하 6층에 어마어마한 지하 세개가 들어선다는 곳이죠. 이곳은 또 현대의 GBC 타워와 함께 무역센터가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상층부는 모두 공원화가 된다는 글로벌 명소가 될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 탄천을 끼고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잠실 운동장의 마예스 단지에 대한 개발이 기다리고 있죠. 이곳은 탄천을 끼고 도보가 가능한 다리까지 놓고요, 해상공원까지 들어서기 때문에 이곳이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바로 이 영동대로를 끼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단에는 이러한 커다란 머메드급 개발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 영동대로 북단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영동대로 북단 하면은 바로 넘어서서 한쪽은 성수동, 한쪽은 자양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수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수전략정비지구가 커다랗게 강을 따라 포진을 해 있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동쪽으로는 자양동이 이렇게 커다랗게 포진을 해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동대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지구는 어떻게 변모할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미 힌트가 있죠. 트리마제, 그리고 아크로포레스트, 그 뒤로 갤러리아 포레 등 평당가가 이미 1억이 넘은 1억 클럽에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PH129도 그렇고요. 그 너머로 보이는 청담 아파트들, 현대아파트, 그리고 압구정 아파트들 모두 강 건너편에도 1억 클럽에 이미 평당가를 찍은 지는 한참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건너편으로가 바로 영동대로 건너편에 전략정비지구와 이미 서울숲 인근에 있는 트리마제도 이미 평당가가 1억이 넘는 곳이고요. 아크로포레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로 갤러리아 포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전략정비지구가 앞으로 개발됐을 때도 당연히 1억 클럽 이상이 될 테고요. 7월이면은 입주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벌써 17억, 18억이 피가 붙었다는 거 아십니까? 이곳이 지역주택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가격대 최하 23억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부동산 시세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23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서부터 형성될까요? 지금 개포동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23억부터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잠실의 엘리트라고 하죠. 리센츠, 트리지움, 이곳들이 또 23억, 4억 중반부터 이 금액들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거 벨트 좀 보이십니까? 우리가 저 넘어가면 용산을 비롯해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 그리고 이 성수 전략 정비 지구,
그리고 이렇게 자양동, 광진구 일대 자양동, 그 건너편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송파구와 함께 송파에 또 저 너머에는 롯데 시그니엘이 또 있기도 하죠. 이렇게 부의 축은 살짝 중심부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많은 인구 이동을 좀 보셔야 할 텐데요. 젊은 층이 어느 곳에 더 많이 거주를 하고 유동인구가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생활권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부의 축이 이동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 봤을 때에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가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 강원도 쪽이고요. 강원도 쪽은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진입을 하면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로 1시간 반이면 도달을 할 수 있는데요. 저 서쪽부터 올림픽대로 동쪽 끝까지 춘천 고속도로 입구,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춘천 입구까지는 사실은 주말 같은 때는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이에요. 올림픽대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강변북로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곳 동쪽으로 살짝 치우친 이 지역들은 1시간이 넘는 시간이 세이브가 되면서 1시간 반이라는 일일 생활권에 우리가 강원도, 우리가 여가 생활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들을,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가 있는 입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젊은 친구들이 핫하게, 그리고 MZ 세대들이 어떻게 어느 곳을 선호하냐 했을 때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MZ 세대들이 이끌어갈 4차 산업은 말이죠, IT 산업입니다. 이 IT 산업이 지금 어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IT 산업 쪽에 영리치들이 사옥을 구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성수라는 거 아십니까? 성수동 일대에는 무신사를 비롯해서 굉장한 사옥들이 들어서고 있죠. 물론 서울숲에 그 유명한 SM 사옥도 있죠. 하지만 성수 일대에 그 많은 사옥들 부지가 매입이 되고 있고 매각이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리치들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곳을 선호한다는 거죠.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린, 이미 핫플레이스가 되어버린 성수동 일대, 그곳의 입지는 바로 위쪽으로는 IT밸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성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동구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젊은 벤처 사업을 육성하는 벤처타운이 들어섰기 때문이고요. 그에 따른 벤처밸리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 영동대로는 바로 동일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에는 성동구의 일대 전략정비지구와 그 위로 IT밸리가 들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 살짝 자양동 일대에는 맨 강변 쪽 앞쪽으로 신통이라고 하죠. 신통 1, 2구역이 개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선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그 뒤로 살짝 요번에 잘 핫하게 알고 있는 자양4동 모아타운이 들어서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봤을 때는 건대육구역 6번 출구에서 자양4동 모아타운 사이에 위치한 블럭이 바로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 들어서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그곳에 대한 부분, 부의 축이 이동하는 영동대로 일대 주변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사업성이 가장 높다고 하는 것이 개발의 왕중왕이 뭐라고 했죠? 퀴즈입니다. 네, 잘 맞추셨어요. 예,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입니다. 바로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 유일하게 광진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자양 건대 입구역 역세권 재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라는 거 아시죠? 용적률이 높을수록 우리가 사업성이 높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만큼 높은 건물을 지어서 일반 분양을 많이 우리가 찾아냈을 때 그것으로 사업성의 사업비가 충당되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업성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럴 때 용적률 500% 이상 받을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가 광진구 일대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리고 이미 성수의 생활권과 강남의 생활권이 모두 이루어지는 부의 축이 이동하는 그 중심축에 위치했다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중심축에 위치해 있는 개발 사업성이 가장 좋다라는 곳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불금이긴 하지만 저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네, 이곳은 지금 제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대충 눈치를 채셨습니까? 네, 오늘 불금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서 이곳 굉장히 붐비는데요.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우리나라 3대 상권 중에 하나인 곳입니다. 네, 아실 분은 아실 텐데요. 바로 건대입구역입니다.
건대 입구역 하면은 우리가 역 중에서도 가장 골든 5선이 밀집되어 있는 더블 역세권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2호선, 7호선. 이렇게 됐을 때는 바로 가장 골든 5선이라고 할 수 있는 순환선. 종로일대부터 해서 강남까지 다 가는 순환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남을 바로 지르는 또 강남선인 7호선이 있지요. 그러면 우리 건대 입구역이 어떤 위치인가 살짝 한번 살펴볼게요. 건대 입구역에서 2호선을 타고 살짝 서쪽으로 갔을 때 성수역이 있습니다. 이거 뭘 뜻할까요? 바로 9위에는 이미 9위 역세권 일대 행정타운과 오피스타운이 한창 공사 중이지요. 이렇게 거듭나는 업무시설들이 들어오는 곳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성수로 갔을 때는 다음 역인 성수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수의 IT밸리부터 해서 성수에는 전략정비지구와 함께 많은 또 앞으로의 영리치들이 들어서는 기본 영리치의 새로운 어떤 사업지 IT밸리죠. 그 이외에도 그 다음 역으로 갔을 때 가장 중심축인 우리가 종로 강화문 일대가 또 2호선 순환선에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물론 또 아래로 갔을 때도 잠실 운동장이 기다리고 있지요. 강남과 그 다음에 강북의 주요 업무지와 그리고 가장 핫하게 앞으로 상승 여력이 큰 굉장히 상승 여력이 큰 부의 중심축에 있는 성수와 그리고 잠실 송파 일대까지 2호선이 넘나들고요. 그리고 그 아래 하단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청담이죠. 청담부터 해서 강남구청 그리고 그 이외에 강남 논현까지 강남 일대 그리고 송파구 일대 종로 일대 부촌이란 부촌은 다 그리고 업무지구는 모두 섭렵하는 그 중심축이 바로 건대 입구역입니다. 역세권 시프트가 있다라는 거 저 처음 들어봤고 오늘 처음 찾아왔는데 정말 있기는 있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역세권 시프트야말로 가장 높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사업성을 가진 재개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장 왕 중의 왕이라는 사업성이 좋은 재개발로 우수한 재개발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500% 정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자양동 일대에서 역세권 시프트가 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대역 입구 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두가 굉장한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상권들 속에서는 사실은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재개발해서 존치지역이 되는 곳들이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종교시설들이거든요. 그러나 이곳이 이렇게 다 많은 상권 속에서 과연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6번 출구 쪽에 가보시면은 그곳에 자양 4동 모아타운과 사이에 블럭이 있습니다. 그곳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권이 거의 있지 않은 외지처럼 그러니까 동일로에 붙어 있어요. 성수 동일로와 그리고 건대 입구역 6번 출구와 그리고 아래로 자양 4동 모아타운 그 사이 블럭이 조용하게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노후들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볼까 하는데요. 상상이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건대 입구역에서는 사실은 재개발을 할 만한 특히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재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노후도가 맞춰졌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은 역세권 그리고 특히나 이 화양동 일대와 건대 입구역 인근은 굉장히 전월세가가 높은 곳이고 인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축들과 이런 가구들이 앞으로 임대 놓기에 굉장히 좋은 곳이라서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설 수 있는 곳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도가 맞춰졌다는 거 상상이 가십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부터 가보시죠. 자, 이런 복잡한 상권이 있는 곳에서 역세권 재개발을 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가 좀 전 의구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부동산은 항상 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장을 가봐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의구심이 많이 드는 곳 중에 하나였어요. 아니 그곳에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자양동 그것도 건대 입구역 입구라면 저도 좀 한 번 압니다. 대학원을 다니면서 많은 친구들과 수요 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많이 술 마시고 많이 모임 가졌던 곳이 건대 입구역이에요. 그쪽 대학원을 다니면서 봤던 곳이지만 어디도 역세권 재개발을 할 만한 곳은 사실은 없다고 봤거든요. 왜냐? 역에서 좀 떨어진 한강변 입구 가까이에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통을 하고 있는 1구역이나 2구역 자양 4동도 사실은 양꼬치 거리 때문에 의구심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잘 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뭐 자양 이동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제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이중 일반 주거 지역들이 상업시설 없이 반대할 수 있는 어떤 비대위가 생기지 않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후도도 있고요. 근데 사실 건대역 입구 가까이에는 그런 노후도를 맞추기도 어려울 것 같았고, 그리고 그렇게 상업시설이 있지 않은 조용한 이중 일반 주거지가 있을까? 그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던 곳이기 때문에 제가 꼭 여기는 답사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불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봤어요. 굉장히 복잡한데 거리들은 굉장히 활기찹니다. 상뷰가 될 수 있는 34층 이상의 뷰의 어떤 호실이라고 할까요? 그곳이 한 150에서 200세대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작은 수는 아닙니다. 전체 지금 조합원 수가 250명 정도 되는데 150에서 200이면 거의 3분의 2 이상은 한강뷰를 받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4억이 그냥 떡 더 붙는다는 얘기예요. 조합원과에는 그게 보고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하지만 나중에 시세로 갔을 때는 한강뷰가 되고 안 되고가 지금 롯데 캐슬처럼 이렇게 한 4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추정했을 때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한강뷰가 되는 호실, 적어도 34층 이상에서 40층 사이에 있는 호실들은 그렇게 4억 정도의 프리미엄이 더 붙겠죠, 일반 시세보다. 근데 그게 한 150에서 200세대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니 조합원들이 대부분 가져갈 테고. 네, 이곳이 바로 영동대로, 청담에서 넘어오는 영동대로를 타고 직진을 했을 때 쭉 강북까지 뻗는 동일로입니다. 바로 제 건너편은 성수고요. 그리고 이 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광진구의 자양동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특히 가로로 지르는 또 하나의 철도가 같이 지나가는 우리가 지상철도이죠. 2호선, 7호선이 지나가는 지상철도가 이곳에 있는데 그게 바로 아차산로입니다. 그래서 아차산로와 동일로가 격자로 있는 코너 부분이 지금 역세권 재개발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이곳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성수 생활권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곳이라는 거. 저 위로 지금 보이시는 게 방송국 성수의 IT밸리 인근이고요. 그리고 길 건너로 지금도 보이시지만 영동대로가 살짝 언덕이 지어서 보이실 거예요. 그 너머에 보이는 병풍처럼 보이는 곳이 바로 청담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가 정확히 보셨지만 어떻게 보이는지 아시겠죠? 강남권과 성수의 생활권을 유지하는 그 바로 가장 인접지의 재개발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세한 재개발 사업성 살펴보러 가시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이제 주로 담당해서 컨설팅을 하는 주식회사 우주 시티플랜의 신재현 대표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대표님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사업성 좀 잘. 네, 제가 이제 유명한 게 아니고 역세권 사업 자체가 워낙 파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 자체가 이제 유명해졌다고 보는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저는 최초 이제 사가정 역세권 사업을 정비구 지정 단계에서 이제 주도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용답 1구역 역세권 사업을 지금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금 거의 지금 단계에 들어갈 지금 단계에 와 있고, 다음으로 이제 도림 사거리 장미마을 역세권 사업까지 지금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또 시행자 지정하는 절차 등을 안내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대 입구역 역세권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역세권 장기 전세주택 건립 운영 기준이라고 하는 서울시 운영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고, 사실 이 사업은 2종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500% 또는 700%까지 가는 아주 파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수익성이 좋고, 지금 역세권마다 사실 이 사업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수익성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은 한시적으로 두 가지 특혜가 있습니다. 당초 여기에서 250m 거리를 역세권 했으나 350m까지 한시적으로 내년 12월까지 연장을 해줬고, 다음으로 통합심의라고 하는 심의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사업이 신속히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업장의 경우 불행하게도 동일로라고 하는 교통로와 아차선로라고 하는 큰 차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확보 때문에 애로를 겪었어요. 당초 지금 이 칼라로 표시된 이 구역을 전부 하나의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했더니 진입로가 관건이 되는데 사실 이쪽이나 이쪽이 진입로 확보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역을 축소해서 현재의 진입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면적으로 축소하다 보니 지금의 이 파란선으로만 우선 계획을 잡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행여라도 진입로가 확보가 되면 다시 확장해서 사업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사업은 이제 전체 서울시 역이 37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거점역으로 해서 우리 건대 구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700%까지 가능하나 어차피 이 범주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세대수가 10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굳이 700% 용적률을 다 확보하지 않아도 충분히 1000세대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현재 지금의 500% 수준에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 그래서 16번지와 13번지, 본번 10번지 일대로 구성이 되었지만은 16번지와 13번지를 주로 하는 소유자 수가 약 249명, 거기에는 국공유지 3인이 포함이 되어 있고, 전체 건축물 동수는 107개 동으로 그 안에는 공동주택 9개 동, 다세주택 14개 동,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25개 동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그 범위 내에서 350도 범위 내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30년 이상 된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저희 구역은 45%가 약간 상회하고 있고 또 과소 필지라고 해서 150m 평방미터 이하의 작은 필지 수가 전체 40% 이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5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수가 5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37%이긴 하나 이 두 개의 조건은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서울시 노후도 기준 60% 이상만 되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67%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역이 갖는 특색 중에 하나가 건대역 입구역을 끼고 있는 초역세권이긴 하나 다물권자가 많고 공유자가 많다는 게 약간 특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체 주민들 설명회를 마쳤지만은 각각 호별 방문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사업은 전체 소유자 수의 50%가 되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60%가 도달이 되면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60% 동의서를 확보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바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해 주는 게 아니라 주민 공람 공고하는 절차를 30일 이상 해야 되고 또 광진구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듣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또 도시계획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 또한 감정평가도 하도록 세 건의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전부 거치려면 적어도 2024년 하반기에나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업장이 갖는 그런 특수성과 또 이 법이 이 운영 규정이 주고 있는 한시적인 특혜 때문에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신탁사 지정 방식을 도입하려고 주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신탁사 지정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개발 정비 사업에서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75% 동의로 조합을 설립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으나 신탁사 지정 방식의 경우 추진위 설립과 조합 설립을 생략하고 바로 시공사를 선정해서 가는 구도로 잡기 때문에 우리 사업자의 경우 2030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치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역세권 사업은 당초 이게 2종 주거지역이지만은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준주거로 종상향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고 또한 용적률이 500%에서 700%라는 파격적인 그 용적률 외에도 층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심의에서 최대한 높은 층수를 확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획은 39층 내지는 40층으로 지금 계획은 잡고 있으나 도시계획 심의에 따라 더 층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34층 이상이 되면 한강이 조망이 됩니다. 그래서 34층 이상일 경우 적어도 150세대 내지는 200세대까지도 우리 조합원들이 한강 뷰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역세권 사업이 시간적인 시간에 쫓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항상 권리 산정 기준일, 그러니까 현금 청산되는 기준일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을 권리 산정 기준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 소유권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추진위원장님. 사업이 되게 여유롭게 흘러갈 수 있는 조건들을 갖췄네요. 그리고 보통 사업들이 이렇게 유동성 있게 어떤 뭐 진입로 때문에 미리 뭐 안 되는 부분들이 없게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더 여유 있으면 확장하겠다라는 것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러 사업들을 하시면서 난간에 부딪혔던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보니까 추진위원장님께서는 좀 이렇게 다 감안해서 준비를 하셨나 봐요, 처음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앞에 다들 그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인가? 그게 바로 앞에 떡하니 한강 앞에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올 6월이면은 입주를 하는데 그게 용적률이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250%에서 300% 이내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97% 정도 받았다고 하던데 걔가 층이 그래서 한 25층 정도 되는데도 한강 조망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 영동대로 고가 옆에 있어서. 근데 그 뒤로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살짝. 그렇습니다. 자양 4동하고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치도 자양 4동하고 건대 6번 출구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양 4동이 대충 뭐 어느 정도 그 조합원 분양가라든가 일반 분양가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도 한 뭐 2천만 원 선이고 일반 분양가도 2,500만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용적률 300% 가지고 그게 요즘에 원가가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뭐 그 경우를 변론을 하고 우리 같은 이제 사업자의 경우 네. 저희가 추정 분담금을 산출해 보고 또 비례율을 따져 봤더니 네. 130% 이상이 아주 여유 있게 나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140% 이상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경우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를 30평 기준으로 9억대를 넘지 않는 범위로 책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사업성인데요.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러면은 내 감정평가랑 해서 그 차액만큼 넣는 게 추가 분담금이라는 건데, 그쵸? 일부 사업비에서 또 130%라고 하면은 30% 정도의 보상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 이거 엄청나네요. 그래서 역세권 시프트 하나 본데, 지금 광진구에서는 지금 역세권 시프트 하는 데가 뭐 또 몇 곳 있나요? 이곳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자양동에서는 지금 뭐 특히 광진구 안에서도 강변 따라 위치해 있는 게 자양동이잖아요. 근데 자양동에서는 역세권 시프트가 처음이다. 근데 건대역 같은 경우에 지금 2호선하고 7호선이면 역도 무지 좋은 역, A급 역으로 좀 환승 두 개의 호선이 이제 교차하는 환승역일 뿐더러 광역 GTX 2호선과 FSN이 또 여기를 거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광역 노선까지 여기에 개통이 된다면 그야말로 초특급 환승역이 될 걸로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다녀도 뭐 영동대로를 바로 건너면은 청담동이고 강남이고, 바로 또 동일로 길 건너가 성수동이고, 그 핫하다는 뭐 이런 속에서 사이에 딱 파묻힌데, 또 한쪽으로 가면은 또 건대 있고 2호선 7호선이고 입지가 엄청 좋은데, 이제 되면은 사업성 또 제일 좋지. 가장 높은 층으로 뒤에서도 키 큰 아이로 다 한강뷰 되지. 그다음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다른 애들은 사실 모아타운들은 멀거든요. 근데 얘네도 역하고도 초역세권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면에서는 최고인 것 같은데, 강권은 제가 볼 때는 항상 동의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동의율을 모아타운보다 적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랬어요. 이제 전체 동의율은 사전 타당성 검토는 50%, 정비구역 지정에는 60%와 면적의 2분의 1, 사업 시행자 지정에는 이제 75% 동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그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는 오래 걸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사실은 제2의 성수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남은 그야말로 입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본다면 우리 주민들도 쉽은 이 사업에 동참하리라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 사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먼 훗날 후손들한테 욕을 먹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하여튼 입지가 진짜 노른자인 건 맞아서 여기 역세권 시프트가 들어선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그냥 일반 재개발이든 모아타운이든 해도 입지가 너무 좋은데,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시프트로, 역세권 재개발, 그쵸? 역세권 도시형 재개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걸 한다라는 거는 입지, 사업성 다 갖췄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동의율을 얼마나 빨리 걷느냐인데, 뭐 어떤 뭐 나름대로의 뭐 전략이 있으세요? 현재 여기 소유자들의 구성이 외부인이 55%, 내부 거주자가 45%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OS 요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의서 진구를 개시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목표는 3개월 내에 50%, 그리고 올 연말 이전에 60%를 달성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말 이전에 60% 달성해서 내년 초에는 구역 지정 위반까지 가시는 제한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설명회 때 사실은 갔었거든요. 참가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소유자들도 소유자지만은 이제 주변에서 여기 이곳을 이제 관찰하시고 또 관망해 보시는 투자를 이제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에서는 제2의 성수동이라 할 만큼 그런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데 매력을 느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성수가 그 성수 정비전력 지구가 워낙 뭐 비싸기도 하고 토지거래 허가 제한구역으로 뭐 실거주 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거액들이 뭐 20억 이상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인근 부동산에서 얘기하던데, 거기에 비하면은 같은 벨트 라인에서 뭐 금액적인 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저렴하게 조금 가져갈 수 있고 또 투자해 볼 수도 있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성수 생활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주는 이득이 최대가 되는 것이고 어찌 됐든 이제 되돌아오는 이제 가치는 미래 내가는 훨씬 더 높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데 투자의 매력을 묘미를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롯데캐슬 그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지금 최하가 한 23억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와, 거의 조합원 분양가로 치면은 한 18억 올랐다고. 17억.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집 한 채가 떡하니 붙어 있는 금액을 하나 살 수 있는 금액이 붙은 건데, 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지가 말해주는 건데, 그 20억 중반대면은 개포 쪽이 최하가 지금 가격 내려서 24억, 23억부터 시작하거든요. 똑같아요. 거기랑 개포 라인이랑 강남권 라인이랑. 아, 그 위력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성수 전략정비지구가 다 들어섰을 때 거기는 또 중공업지라 또 엄청난 초고층이 들어오면서 부촌으로 변하는데 거기랑 같은 생활권인가요, 여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용적률 싸움인데 네. 사업성이라 하는 건 용적률 싸움인데 용적률 자체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주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강북 쪽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개발의 여지가 이제는 이곳은 여기 외에는 별로 그렇게 뛰어날 곳이 있지를 않아요. 아니면은 가로주택을 합해서 하는 모아주택이나 모아타운들을 이제 탐문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자면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평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정통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통 재개발이고 모아타운은 사실은 노후도가 안 돼서 약식으로 하는 특별법에 의한 빈소법이고 이렇게 근간이 다르다. 비교하지 말라 이 뜻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긴 하죠. 우리가 정통 혈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골 뭐 이런 것처럼 정통 혈통의 재개발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사업성이 좋은 게 또 역세권 도시정비 그 개발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 자양동에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에 아니 있을 수가 없는 데라고 했는데 제가 막상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그리고 가능할 수 있도록 이미 짜셨네요. 사실 하다가 그런 트러블이 많은데 아예 처음부터 아마 경험이 많으셔서 그러신가 봐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대개 사업자들이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걸로 잘못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이 지역을. 네. 그래서 역세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이제 보고 있었던 것을 제가 이제 면밀히 분석을 해봤더니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진주, 흙 속의 진주를 발견하셨습니다. 이 좋은 입지에 이런 좋은 사업을 발견하셨다는 건 정말 흙 속에서 진주 발견하신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결과가 네. 좋아야 되니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네. 근데 뭐 워낙 정통으로 이렇게 좀 유명하시잖아요. 이런 사업 개발 잘 이끌어가고. 특히나 경험이 중요한데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얼마나 되셨죠? 지금 이쪽 개발 저희는 이제 정보는?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정비업체에서 20년 넘게 이제 근무를 했었고 재개발 사업만 주로 이제 거의 반평생을 뭐 몸담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자신을 가지고 또 치밀하고 또 전문가로서 어떤 시행착오 없이 잘 하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우물만 파신 장인이 이렇게 또 하시는 재개발의 장인이 하시는 곳이 또 자양동 역세권 재개발이니 저희가 이거 성공적인 사업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런 또 예감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네, 고맙습니다. 자세히 또 알려주셔서 저희가 네. 궁금한 거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네. 오늘 제가 이렇게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하는데 자양동 일대 역세권 재개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살펴봤지만 제 앞으로는 지금 지상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호선이 지나가고 횡단하고 있는데요. 아짜산로를 따라 횡단을 합니다. 그곳에 안쪽으로 위치한 곳이 바로 지금 이종 일반 주거지에 노후도가 맞춰져 있는 60% 이상의 노후도가 맞춰져 있는 자양동 역세권 일대인데요. 제 뒤로 보이십니까? 지금 봐서는 물리적인 어떤 노후도에 있어서는 살짝 지금 굉장히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충분하게 노후도가 뭐 60% 이상인데 70% 이상, 80% 이상 된다고 하면은 뭐 천천히 갈 수 있겠지만
사실 이곳은 노후도가 거의 좀 임박하게 67% 살짝 넘어 있기 때문에 깨지면 안 되는 곳이라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왔을 때 가장 큰 이곳만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견물생심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 지역들 제 뒤로 보이는 6월, 7월이면은 입주를 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저렇게 버젓이 보이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그리고 그 너머에 또 있는 개발들 신통이라든가, 그리고 저 앞쪽으로 모아타운이 지정되어서 시끌시끌하게 또 동유를 걷고 뷰데이도 있다 하는 곳이 바로 이 곳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이렇게 그 노후도 충족 조건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양 4동이나 신통보다도 그 노후도 면에 있어서는 맞추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역에서 가깝죠. 이렇게 가까운 곳은 신축이 들어서기 좋은 곳입니다만 그 노후도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거,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큰 이 지역의 행운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 옆에 버젓이 보이는 롯데캐슬 못지않게 저거 25층인데 40층까지, 39층까지 초고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크로포레스트나 아니면은 트리마제와 같은 고층의 한강뷰가 되는 유일한 광진구의 입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입지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건 참 신기해요. 답사를 와봐야 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유동인구가 우리나라 3위 안에 드는 24만 이상이 되는 곳의 역세권에 이렇게 노후도가 맞춰져서 재개발, 그것도 역세권 재개발, 가장 사업성이 좋다는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제가 직접 답사를 왔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역세권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 우리나라의 5%도, 아니 서울의 5%도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런 조건을 갖췄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이라는 거, 그것도 이렇게 입지가 뛰어난 자양동일 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외축의 이동이 있는 곳이 바로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부외축의 이동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외축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신다면은 아마 우리가 그 많은, 다들 말씀하시지만 재개발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초기에 한 번쯤은 그리고 너무 비쌉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초기에 좋은 입지 한번 미리 공부해 보신다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한번 답사 와봤고요. 그리고 주변 둘러봤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곳 임장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